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복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복원 문제 잘 보시고 공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셨으면 합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주세요.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콘덴서를 주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 콘덴서라는 건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설비가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유곽을 담는 게 뭐예요? 우유팩이죠. 예, 물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물병이에요. 즉,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콘덴서다라고 그랬다. 그럼 이 콘덴서에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때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 에너지, 그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 2분의 1 QV, 줄만큼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 Q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CV다. 그죠? 그러면은 요 CV를 Q 자리에다가 넣어서 이 식을 다시 쓰면 2분의 1의 CV의 제곱이 된다. 아하,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이냐? 라고 할 때 이렇게 공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시험 종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공식을 묻든지 아니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풀든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때 요 C는 뭐죠, 여러분? 그죠? 콘덴서의 크기, 그 그릇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C는 지금 얼마를 줬냐? 1 마이크로페럿을 줬고요. 요거 V는 콘덴서에 인가하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전압으로 때려받고 있어요. 얼마래요? 30kV로 충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큼 충전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은 충전의 반대말은 뭐죠? 그쵸, 바로 방전. 내가 전기 에너지를 축적한다면은 방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방전을 시킨다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아하,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충전된 만큼 저항에 방전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500ml 우유가게에 500ml의 우유를 담았어. 그러면은 얼마만큼 쏟아부을 수 있어요? 500ml만큼 쏟아부을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C값 줬고 V값 줬으니까 요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C값 바로 넣을게요. 1 마이크로페롯이야. 1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V의 뭐야? 제곱이야. 그럼 먼저 30kV니까 이걸 기본 단위 볼트로 바꿔야 돼, 먼저. 자,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3승. 지금 얘가 단위가 뭐예요? 기본 단위 볼트입니다. 이해되셨죠? 10의 3승을 곱한 이유는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꾸기 위함이고, 자, 여기에 뭐 붙여야 돼? 여기에다가 제곱을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제곱을 붙입니다. 자, 이랬을 때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 450줄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간단하게 우리는 3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소비되는 에너지는 몇 줄이냐, 이렇게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몇 줄이냐라고 물어봤어. 문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항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얼마냐? 이거 지난 시험이에요. 열량에 가지고 물어봤죠. 이거 뭐야? 칼로리로 물어봤어. 그럴 때는 여러분 이 450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단위가 칼로리일 때는 여기다 곱하기 0.24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단위가 착착 하고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는 그 유명한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 쉬운 문제니까요. 여러분 쿨롱의 법칙과 관련된 우리 공식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요거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전기학에서 나오는 정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두 번째, 자기학에서 나오는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전기학에서 말하는 정전력, 즉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대요. 그럼 서로가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야. 서로 플러스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전력 F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 이거 공식 중요해요. 자, 앞에 상수 한번 써볼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그럼 여기서 Q1과 Q2는 뭐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또는 전기량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R은 뭐예요? 얘와 얘가 떨어진 거리. 거리에 뭐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자기학에서 자기력을 어떻게 구하냐? 자, F는 식 바로 쓸게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꼴이 똑같죠? M1분의 M2다. M1, M2죠. 말이 잘못됐네요. M1 곱하기 M2입니다. 자, 여기서 M1 자극의 세기라고 하죠. 얘는 단위가 뭐예요? 예, 웨버였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자기력을 구할 수도 있고 정전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10 마이크로쿨롱, 20 마이크로쿨롱 줬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안 쓰여 있죠? 그럴 때는 얘도 플러스, 얘도 뭐예요? 플러스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반발력이 작용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정전력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공식에다가 바바바박 하고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 넣는 거는 여러분께서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또 넘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실망하실까봐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자, 정전력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자, R 거리야. 근데 거리가 지금 얼마 줬어? 1m 줬어. 그래서 1의 제곱이야. 1의 제곱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 Q1과 Q2, Q1과 Q2인데 자, 단위가 마이크로쿨롱이야. 기본 단위 쿨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요 Q2 20이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전기학 파트가 아니라 자기학 파트에서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 1번, 2번, 3번은 거의 보너스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코일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야, 인덕턴스를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L이라고 나타내죠. 여러분, 단위는 기억나십니까? 헨리죠. 단위 기억 안 나요? 자, H라고 쓰고 읽을 때는 헨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류가 흐를 때 얼마만큼 자속이 발생하는 그 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덕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기학 파트에서 기본적인 공식 뭐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Li는 N 파이다. 자, 요 식에서 인덕턴스 L을 한번 끄집어낼게요. 자, L은 I를 넘기면 되겠죠? I분의 N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지. 요게 여러분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됩니다. N이라는 것은 이제 권수고요. 파이라는 건 뭐예요? 자속이죠. 자기장이 세지면 자속도 세지겠죠. 그리고 전류하고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관계잖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저희 동글뱅이 1번부터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 인덕턴스는 권수에 비례한다. 권수를 제가 N이라고 했는데 N이 지금 이렇게 분자에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 볼게요. 동글뱅이 3번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자속의 세기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류와 자기 인덕턴스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인덕턴스 찾으면 L과 I 어떻게 돼? 분모에 있죠.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 정답은 2번이야. 2번 보시면 어디가 틀렸냐? 자, 봐요. 지금 전기학이 있고요. 여러분 쉽게 자기학이 있죠. 전기학에서 다루는 게 여러분 뭡니까? 유전율이죠. 자, 입실론. 자기학에서는 유전율이 아니라 투자율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학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 자기 인덕턴스는 유전율에 비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정답은 몇 번? 2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보자마자 정답 찾고 찍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4번 문제는 전지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건전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1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어요. 1차 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한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얘기하고 1차 전지에서 대표적인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전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망간전지라고 있어요. 요 망간전지가 대표적인 1차 전지예요. 충전 불가능한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의 종류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 가장 기본적인 전지 중에 하나가 납축전지. 이 납축전지는 대표적인 2차 전지로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한다?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들다가 허리 다쳐요. 그만큼 우리 자동차에서 납축전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 납축전지를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 업그레이드 시킨 게 니켈, 카드뮴 전지가 있다더라. 요게 또 2차 전지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 그 업그레이드 된 게 리튬 이온 전지가 된다더라. 그럼 리튬 이온 전지는 어디에서 주로 쓰여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이나 또는 노트북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쓰는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물론 니켈 카드뮴 전지 역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배터리 중에서 선생님 배터리를 다 쓰고 충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충전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배터리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충전하는 게 좋은 게 바로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어찌됐든 전지에 따라서 여러분 상시 충전하는 게 좋은 게 있고 아니면 풀 방전시킨 다음에 여러분 충전하는 게 좋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렇다더라. 우리 옛날에 기능사 뽀개기 때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가볍게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살펴볼게요.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지금 몇 차 전지? 2차 전지 물어봤어.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요. 다 몇 차 전지다? 1차 전지다. 아니 선생님 페이퍼 전지나 산화운 전지 저 안 배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정답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가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문제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야. 쉬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안 바뀌거든요. 문제가 보시면 같은 종류 전압끼리는 플러스 요게 여러분 같은 종류죠? 우리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이럴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랬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는 서로 반발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흡인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보기들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만 읽어볼게요. 동글뱅이 4번 볼게요.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전하의 성질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서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서서 일해요. 그럼 서서 일하다 보면 막 다리가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앉고 싶어. 계속 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눕고 싶어. 예, 이게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이죠. 이런 것처럼 전화도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글뱅이 1번 볼게요. 비대전체에, 여러분 비대전체라는 것은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얘기해. 좀 더 쉽게 말하면 전기를 띠지 않고 있는 물체를 이야기해요. 그게 비대전체죠. 대전이라는 게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이것도 기출문제잖아. 대전이란 무엇인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근데 전기를 띠는 게 아니야. 안 띠고 있다. 그걸 우리가 비대전체라고 하죠. 비대전체에 대전된 물체, 즉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야. 이랬을 때 비대전체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 유도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플라스틱을 가지고요. 막 옷에 문댔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대면 어때요? 정전 유도가 됐기 때문에 정전력이 발생하는 거고, 예, 서로 흡인력이 작용하는 거였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옳은 말이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워.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지금 보세요. 유전분국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되게 불규칙하게 있는 그림 같죠. 즉 지금 얘가 비대전체야. 자, 여기에다가 막 문대고 나서 얘를 다 갖다 대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샥 하고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한쪽이 플러스로 띄고 있죠. 대전이 된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전 유도라고 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보기가 있었냐? 네, 동글뱅이 2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려면 접지시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유소에서 여러분 정전기 방지판 패드에다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주유건을 잡아야 여러분 불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예전에 다 수업 때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접지시킨다,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전력량 W는 전력 P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게 바로 전력량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전력량은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라고 할 때 요때 요 시간이야. 이거는 아우어고 그 다음에 P는 킬로와트야. 그래서 킬로와트 곱하기 아워가 킬로와트 아워고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하나 더 여러분 우리 복습할게요. 요것도 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1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다. 요거 딸딸딸 외워주세요. 요거 자체가 또 단독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 살펴보면은 3kW의 전열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사용했대? 1시간. 그래서 1hour.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물어봤네. 아하, 그럼 전력량을 구한 다음에 얼마만 곱하면 돼? 860만 곱하면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공식에서 3에다가 곱하기 1시간 곱하기 얼마? 860을 하시면 여러분 킬로칼로리로 바뀌어진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두드려 봐셔야 돼. 선생님 두들겨 주세요. 와, 그런 분들은 공부할 뭐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봤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문제네요. 자, 교류의 파형률은 오케이. 파형률 물어봤는데 요 문제 풀기 전에 중요한 거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료값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시료값. 자, 시료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을
뭘로 나눈다? 루트 2로 나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 문제와 별개로 이거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2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시료값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곱하기 루트 2만 곱하면 얘가 바로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 풀 때는 이러한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 문제 함께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교류의 파형률. 우리 숫자까지 외웠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공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평균값분의 무슨 값? 시료값.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2번이 된다더라. 정답 딸딸딸딸딸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결선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예요. 내용 살펴보면 2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몇 대? 2대를 썼어. 그럼 나오는 결선은 무슨 결선? V결선이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여러분,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출력만큼 부하를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V결선으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얼마만큼까지의 출력을 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간단한 계산 문제죠. 그럼 V결선 시의 출력 PV는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곱하기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 요 P1이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에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얼마? P1이 20이지. 얘를 곱해봐. 그럼 대략 얼마 나오냐? 34.6 정도가 나온답니다. 요게 이제 V결선 시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용률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률이라는 것은 V결선 시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지금 보세요. 지금 단상 변압기 지금 몇 대를 썼어? 2대를 썼어. 그 중에 한 대가 20kV 암페어짜리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더해주면은 2대 용량을 합한 건 얼마야? 40이란 말이야. 그럼 40kV 암페어의 출력을 낼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출력이 지금 얼마래요? 34.6 정도가 출력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866 정도가 나온다. 얘가 바로 뭐예요? 이용률이죠. 굳이 퍼센트로 바꾸면 86.6%. 그래서 V결선 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V결선 시의 이용률 0.866을 물어볼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V결선 시 이제 출력 구해봤고요. 보너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1과 R2를 자, 무슨 접속했대? 병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래요. 오, 아주 간단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저항 R1, R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죠. 이 친구의 저항을 R1, 이 친구의 저항을 R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 합성 저항 R0는 원래 식이 어떻게 되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것에 대한 역수. 자, 그러면 이 식을 열심히 풀어. 열심히 풀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더라.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라는 거. 지금 이 문제는 공식을 물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를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뭐예요? 여기 있네. 정답 4번. 여러분들 지금 요 공식은요. 지금 저항이 몇 개일 때 쓰는 거야. 2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쓰면 좀 편한 공식이다라는 거야. 이 공식을 외우기 싫다? 그럼 요걸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늘어났어. 이렇게. 그럼 얘가 R3라고 할게. 이번에는 저항이 총 몇 개야? 지금 3개죠. 3개일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너 저리 가! 하고 얘를 지워줘.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기다 플러스 뭐만 늘어나면 돼? R3분의 1. 요거 계산기를 쓰면 아주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병렬 회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고, 자, 반대로, 자, 직렬일 때, 자, 여기 R1 그리고 R2야. 지금 R1과 R2가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R3 몇 개가 있던 상관없어. R4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저항값은 어떻게 돼야? 커지는 거고 병렬로 접속하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종류의 저항값을 직렬이냐 병렬이냐 연결함에 따라서 여러분 저항값이 커질 수도 있고 저항값이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전체 합성 저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복습할게. 만약에 얘가 3옴이야. 얘도 3옴이야. 얘도 3옴이야. 그럼 지금 똑같은 친구들이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럼 그때 합성 저항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지금 한 개의 저항이 몇 옴짜리? 3옴짜리를 지금 요거 개수 몇 개야? 3개죠? 그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그게 합성 저항 엄청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죠. 얘는요. 직렬일 때는 똑같은 얘도 3옴이고 얘도 3옴이고 얘도 3옴이야 얘도 3옴이야. 그럼 직렬일 때는 하나 둘 셋 4개죠. 3옴짜리가 몇 개 있어? 예, 4개 있어.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같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요거는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하나 더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자 R4인데 얘도 몇 옴이야? 얘도 3옴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뭐만 바뀌면 돼? 자 여기 개수만 예 4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얼마? 한 0.75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0.75옴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이렇게 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합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 운이 좋게도 우리가 이번에 시험 보기 직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전기 용어 특강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네요. 내용 한번 보면은 저항 R, 그 다음에 요도성 리액턴스 XL,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아하,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개념 정리 간단하게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예요? 저항 R이죠.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바로 코일이죠. 맞죠, 여러분? 코일의 인덕턴스 L이다라고 했었던 거고, 자,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여러분, 콘덴서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우리가 C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항의 단위는 옴인데, 자, 이 코일도 여러분 옴의 단위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일의 저항 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해서 오메가 L. 그래서 인덕턴스 L에다가 뭐만 곱하면 오메가라는 친구만 곱하면 단위가 샥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쉽게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이 콘덴서, 이 친구의 저항 성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구하냐? C에다가 오메가만 곱해주면 돼. 대신에 이렇게 역수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단위가 옴이죠.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 지금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야. 그리고 얘는 콘덴서, 용량성 리액턴스야. 얘하고 얘는 성질이 완전 정반대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얘가 플러스 J면 얘는 뭐다? 마이너스 J라고 했던 거. 여러분, 요 J라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복소수에서. 뭐라고? 각도, 몇 도를 의미한다? 90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교류예요, 직류예요? 교류야. 교류회로에서 얘도 저항, 얘도 저항, 얘도 저항이잖아. 이러한 친구들 그냥 퉁쳐서 하나로 부르자.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더라.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RLC, 즉 저항, 코일, 콘덴서 세 개를 직렬 연결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체 저항 성분의 합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이 친구 저항값 R 옴이죠. 코일의 저항 성분 유독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도 옴이고 콘덴서의 저항 성분 용량성 리액턴스 얘도 이제 옴이 되는 거죠. 다만 뭐라고 좀 전에도 했었냐? 얘하고 얘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가 플러스 J면은 얘는 뭐다? 마이너스 J다. 그러면 우리 복소수, 우리 전기수학 때 열심히 했었어. 지금 얘는 뭐예요? 허수고요. 얘는 뭐예요? 실수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거나 빼줘라 라고 했었던 거. 아하, 그러면 얘는 뭐예요? R에다가 플러스 J에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크기는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루트 이렇게 쓰죠. R의 제곱에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C까지 우리가 도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정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너무 어려워. 정답만 외우고 시험장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 11번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코일의 직렬 접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코일의 뭐라고요? 코일의 직렬 접속. 그럼 코일의 직렬 접속 간단하게 우리 복습해 볼게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가동 접속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 차동 접속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가동 접속일 때, 차동 접속일 때 어떻게 우리가 공식을 썼었냐? 뭐 딸딸딸 외워야죠. 그럼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2M. 여기서 M은 뮤추얼 인덕턴스다라고 해서 상호 인덕턴스야. 그래서 가동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붙는다고 했고 차동일 때는 여기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의 M이다라고 했던 거. 아하, 그래서 11번 문제는 지금 문제가 읽어보면은 가동 접속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은 얘와 얘 어떤 거 써야 돼? 위에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코일의 직렬 접속과 관련된 문제는요.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계산 문제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에듀 클래스에서 이제 전기기능사 뽀개기 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아니 선생님, 코일 두 개가 있는데 그 코일 두 개를 직렬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병렬 접속은 안 알려주십니까?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뺐던 거죠. 그래서 직렬 접속만 하더라도 아이고 머리 아픈데 요것만 공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내용 보면 자기 인덕턴스가 50, 그 다음에 80mH인 두 코일이 있대. 그럼 얘가 L1이면 얘는 뭐예요? L2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두 코일에 직렬로 가동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60이래. 오, M이다 라는 거지. 이랬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근데 여러분 단위는 걱정하지 마. 단위가 다 통일되어 있지. 그러니 단위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산만 하면 우리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해봐요. 50 더하기 80은 얼마예요? 130이지. 130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60 얼마야? 120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50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공식 자체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동인지 차동이지만 반드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 문제.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내용 살펴보면 동일한 저항을 4개가 있대. 그럼 10ohm짜리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접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과 최소 저항값 이것을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저항을 내가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커질 수도 있고 저항값이 작아질 수도 있다더라. 저항값이 커지는 연결 방법, 즉 최대 저항값을 얻으려면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직렬로 연결하면 되고 내가 최소 저항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항 4개를 몽땅 다 자, 뭐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을 하면 된다더라. 아, 근데 자 보세요. 최소 저항값의 몇 배인가? 그럼 기준은 누구누구의 몇 배인가? 얘가 뭐야? 얘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있어. 그리고 얘도 R, 얘도 R, 얘도 R, 얘도 R이 있대. 그럼 이렇게 병렬 회로일 때 전체 저항값 R0는 어떻게 구해요? 저항 R을 뭘로 나눠라? 개수 몇 개 있어? 네 개가 있잖아. 4로 나누면 됩니다. 얘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분의 something 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병렬 접속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직렬 접속 4개를 직렬 접속하면 얼마야? 4R이죠. 여기다 4R을 쓰면 되는데 친절하게 번분수, 어차피 이게 지금 분모가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번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뭐야? 4R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한다고 했었어. 전기 수학 때 엄청 했었어요. 자,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R분의 4 곱하기 4는 16. 그리고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아니죠. 죄송해요. 제곱은 빠져야 되지. 그래서 약분 되면 몇 배인 거야? 16배가 정답이 된다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어서 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직병렬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오배 법칙 공식 한번 써볼게요. 오배 법칙일 때 전류 I는 뭐예요? R분의 V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전력. 배터리가 1.5V짜리인 배터리가 있다. 그 배터리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근데 그 5개를 어떻게 연결했대? 직렬로. 와, 1.5V짜리 건전지를 쭈르륵 하고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체 전압은 얼마가 나오냐? 직렬 연결일 때는 여러분 지립다 똑같은 거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암산해봐. 몇 개 있대? 5개를 지금 직렬로 했대. 그럼 전압은 7.5V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1.5V짜리를요 100개 연결해 보세요. 직렬로. 몇 볼트예요? 150볼트죠.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자, 어찌됐든 7.5V까지 여러분 전기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ohm짜리 저항을 연결했대. 아하, 그럼 부하가 지금 몇 ohm이다? 2.5ohm이다. 내가 저 친구한테 전기를 공급해야지 이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전류를 물어봤어. 그럼 I는 R분의 V로 풀면 끝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뻔한 내용인데 전지의 내부 저항은 얼마다? 0.5ohm이다. 아하, 건전지 내부에 있는 저항값까지 고려를 해서 전류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지금 여기 R은 외부 저항 2.5ohm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얘 말고 뭐까지 고려해라. 건전지 안에 있는 저항값까지 고려하세요라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능사 뽀개기 때 봤던 그림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건전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건전지 내부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 저항이 있다. 요게 건전지의 내부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몇 ohm이래요? 0.5ohm이야. 근데 건전지 몇 개? 5개를 쭈르륵 연결돼 있죠. 그럼 내부 저항 0.5ohm짜리가 쭈르륵 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이거 다 직렬이죠. 그럼 전체 합성 저항값은 에브리 몽땅 다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지금 얘가 몇 ohm이래? 2.5ohm이래. 그리고 0.5, 0.5, 0.5, 0.5, 0.5 5개가 있어. 그럼 빨리 암산해봐요. 5 곱하기 0.5ohm 하면 얼마야? 얘네들의 합성값 2.5ohm이 되죠. 그럼 얘하고 또 뭐예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병렬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지금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잖아. 어디 분기되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직렬 회로인 거예요. 직렬일 때는 다 더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류 I는 이제 끝났네. 여기 2.5 더하기 요거 2.5 더하면 얼마야? 5. 자, 5분의 V. 1.5짜리 5개. 그래서 아까 전에 암산했었죠. 얼마예요? 예, 7.5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여러분 14번 바로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볼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우리 전기학이 있고
우리 자기학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뭐 얘하고 똑같진 않지만 구분을 했었어. 여기서 쿨롱의 법칙을 전기학과 자기학으로 나눠서 아하 정전력도 구해봤고 자기력도 구해봤어. 그럼 이제 전기학에서 여러분 저항이 있죠. 전기 저항. R은 어떻게 구합니까?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야. 여기서 L은 이제 전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A는 전선의 단면적이고 로는 고유 저항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고유 저항은 도전율에 대한 역수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R은 로 대신에 K분의 1, K가 이제 도전율이에요. 그러면은 K 들어오고 A 들어오고 분자의 L. 요게 전기학에서 이야기하는 전기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학에서는 무슨 저항이 있겠어? 자기 저항이라는 이론이 있었어. 그러면은 RM이라고 할게. RM은 꼴이 똑같아. 얘를 봐봐. 똑같아. L 그대로 들어와. 단면적 A 그대로 들어와. 여러분 요 K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K가 도전율이라니까. 전기학에서 도전율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학에서는 도전율 대신에 투자율이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투자율. 그래서 이렇게 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율 뮤는 어떻게 구해요? 진공식 뮤제로 곱하기 비투자율 뮤 S잖아.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좀 풀어서 쓰면은 그냥 뮤제로 뮤 S 곱하기 단면적 A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여러분 자기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죠. 기능석 뽀개기 때 자세히 해드렸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냥 넘어가도 돼. 한 문제 뭐 틀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15번. 15번 좀 생소한 문제인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도전! 지금 사인 앞에 있는 요 숫자, 요거는 무조건 최대값이 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효값은 이 최대값을 뭘로 나누자고 그랬어요? 루트 2로 나누자. 그러면은 200 루트 2를요. 루트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실효값은 얼마야? 지금 실효값은. 실효값은 200이다라는 거야. 200.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인에 하고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세타. 요게 여러분 바로 위상이죠. 위상. 위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각도 90도. 90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수법 또는 각도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얘를요.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는 2분의 파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2분의 파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걸 각도로 표현하면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지. 잠깐 우리 앞에서 90도라는 건 뭐라 그랬었지? 여러분 90도는 이렇게 허수 J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아니야? 맞죠? 그럼 J 들어간 거 그리고 200 찾아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야매 같지만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 수 있고요. 굳이 이걸 이제 극자 표식으로 표현하면 200에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빼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정전 흡인력. 여러분 이거 원래 어려운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콘덴서 이 극판과 이 극판 사이에 전기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CV의 제곱이었어. 아니 이번 지금 기출문제 1번 말이야. 1번. 그러면은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만큼 플러스 극판과 마이너스 극판이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야매야 야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라고 했을 때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여러분 아까 전에 2분의 1 CV의 제곱이었었죠. 자, V에 뭐 붙어 있어? 제곱.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된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개 구하는 공식 가지고 설명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끝내시고 나중에 전기기사 올라오시면 이거 아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갈게요. 이거 보너스 문제인데 우리 패러데이에 유도기술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패러데이 법칙.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그래서 여기서 DT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 이 D파이는 자속에 대한 변화량. 요 D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D는 무슨 뜻이다? 변화를 의미한다. 또는 D하고 같이 쓰는 게 뭐예요? 이렇게 델타로 쓰든지 아니면 D라고 쓰든지 이런 친구들은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 유도기술력 구할 수가 있는데 권수가 150이래. 그러면은 유도기술력 구할 때 N이 얼마야? 150이야. 이거 곱하기 시간에 대한 변화량 보면은 코일에서 몇 초간 뭐라고 했어? 2초간. 그러면은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D파이 1웨바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D파이가 그대로 좋네. 그러니까 여기 1이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죠. 150을 반땡하래. 그럼 얼마겠어요? 75V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도기전력의 크기 구해봤고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로에 22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45도의 위상이 뒤진 15A의 전류가 흘렀다. 지금 봐봐. 세타가 45도다. 그 다음에 전압 V가 220 줬고요. 전류 I가 15를 줬어요. 자,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랬을 때 뭘 물어보는 거냐? 전력은 얼마인가? 지금 단위를 봐봐. 단위가 뭐로 돼 있어? 와트로 돼 있죠? 우리 전기 용어 때도 했었는데 교류 전력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효전력, 하나는 무효전력, 하나는 피상전력.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고요. 무효전력의 단위는 바고요. 그 다음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피상전력부터 써보도록 할까요? 피상전력은 apparent power PA는 전압과 전류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예쁘게 쓸게요. 유효전력을 P라고 할게요. P는 어떻게 되냐? VI. 즉, VI는 뭐야? 피상전력이지? 자,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PR이라고 할게요. PR은 VI에다가 자, 뭐만 곱하면 된다?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된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와트잖아, 와트. 그러니까 무슨 전력이야? 유효전력이지? 그럼 전압전류 주어진 거 그대로 뒤집다 곱하면 돼요. 즉, 220 곱하기 여기다 15를 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코사인 세타. 요 세타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란 말이야. 그 세타 몇 도 줬어? 45도. 그래서 여기다가 45를 넣어주면 되죠.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죠. 또는 루트 2분의 1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어찌됐든 이거 계산기 빠바박 하고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대략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전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 단위 자체도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류 전력을 공부할 때는 단위까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역률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전기용어 특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옴의 저항이 4개래. 오,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10옴의 저항이 3개래. 그 다음에 100옴의 저항이 1개래. 머리 아파. 근데 다행히도 병렬이 아니야. 지금 뭐예요?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과라. 이거 장난하나. 이거 완전 지금 구구단위지. 이거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지금 5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자, 20 더하기 10 곱하기 3 얼마야? 30 더하기 100 곱하기 1 그럼 100. 그럼 얼마겠어요? 150옴이 합성 저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짜잔 하고 4번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진공 중에서 두 자극의 세기가 각각 하나가 M1, 하나가 M2일 거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며 떨어진 거리가 10cm래. 메타로 바꾸면 얼마야? 0.1 메타가 되겠죠? 이랬을 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쿨롱의 법칙은 전기압과 자기압 각각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압에서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다. 그래서 여기 R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0.1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M1 자리에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넣어주고요. M2 자리에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는요, 이 자극의 세기의 단위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웨버입니다, 웨버. 자, 요거 버버버벅 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해보면 1번이 나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21번부터는 전기 기기와 관련된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던 게 이번에도 역시 잘 나왔어요.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회전수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은 유도전동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공식 뭐예요? 동기속도 NS. 이거는 여러분 동기발전기에서도 나오는 공식이잖아. NS는 P분의 극수 120 곱하기 주파수 F. 요게 이제 동기 속도였고, 두 번째는 실제 유도전동기가 회전하는 회전수 구하는 공식 N은 1-S의 곱하기 NS다. 여기서 NS가 여러분 동기 속도입니다. 요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몇 극이래? 4극이래. 그러면 여기에 숫자 4가 들어가면 되고, F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맨날 60Hz 줘요. 봤더니 60Hz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800 RPM이 예쁘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동기 속도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장이 회전을 한다. 그 회전하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전동기의 축이 회전하는 회전수는 얘보다 살짝 떨어진다. 얼마만큼? 슬림만큼 감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1800만 계산하더라도 정답은 2번이야. 왜? 얘보다는 좀 작겠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기능사에서 안 나온다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에서 빼기 S가 슬립인데, 자, 슬립 얼마 줬나? 2.5% 줬어요. 이거 단위법으로 바꾸면 0.0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동기속도 구했던 거 1800. 그러면 아주 조금 떨어집니다. 그게 얼마야? 1755 RPM입니다. 즉 얘는 회전하는 자기장이 돌아가는 속도고, 얘는 여러분께서 선풍기 막 돌아가잖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속도는 1755 RPM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용량 전동기의 경우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더라. 이것도 기출문제. 슬립은 일반적으로 0보다 크고 일반적으로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것도 기출, 이것도 기출. 그리고 이러한 계산 문제도 기출. 하나만 더 할게. 이렇게 끝내면 아쉽잖아. 슬립 S는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N 나누기 동기속도 NS 곱하기 100. 이것도 공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이것도 계산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이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수와 관련된 것 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자, 밑줄,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자, 엘리베이터 밑줄 그을게요. 이때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여러분 이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 우리 전동기 있잖아. 전동기도 발전기와 똑같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직류 전동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교류 전동기가 있겠죠. 전원이 직류로 들어가냐, 전원이
교류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교류 전동기에서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여러분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서는 종류가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 타여자 전동기와 뭐로? 자여자 전동기로 나뉜다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류 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동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타여자 전동기가 제일 광범위하게 많이 쓰여. 그러면서 자여자 전동기는요, 종류 크게 세 가지 배웠거든요.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그 다음에 복권 전동기. 이러한 친구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자여자에 속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다? 타여자 전동기다. 왜? 속도 제어가 예술이고요. 토크 제어가 예술이기 때문에 예전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 친구가 이 세상을 지배를 했었다라고 기능사 뽀개기 때 열심히 강의를 했었어요. 자, 정답은 뭐다? 직권 전동기 땡, 분권 전동기 땡, 복권 전동기 땡. 왜? 얘네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 자여자 전동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타여자 전동기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지금 무슨 전동기야? 직류 전동기야? 그럼 머릿속에서 바로 탁탁 하고 나눠야 돼. 타여자, 자여자. 알겠죠?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썼던 건 뭐다? 타여자. 그리고 자여자 전동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분권, 직권, 복권. 자, 그 중에서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건, 자, 다시 자여자 전동기인데, 자여자 전동기에서 주로 나오는 건 요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분권 전동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직권 전동기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 분권 전동기는요, 특성이 어땠어요? 속도 특성이 좀 일정하다라고 기억 안 나요? 막 그래프도 이렇게 그랬었는데, 응?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요,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좀 일정한 느낌이 있다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정속도 특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써먹어? 공작기계. 공장에서 여러분 부품 찍어낼 때 일정한 속도로 찍어내야겠죠? 어쨌든 막 빠르게 움직이고, 언제는 천천히 움직이고.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이제 정속도형에 좀 우리가 적합한 전동기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 직권 전동기는 여러분 찍 하면서 힘이 세다고 그랬어? 약하다고 그랬어? 힘이 세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용도가 기중기, 응? 여러분 아니면 전기 자동차.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로모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 때 부릉 하면서 시동 걸리게 해주는 그 모터가 직권 전동기가 지금도 쓰인다고 했었고, 실물도 보여드렸었죠. 응? 반 잘라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괜찮아요. 자, 어찌됐든 요 직권 전동기는 뭐 기중기나 뭐 자동차 등에서 사용된다. 크레인 같은 거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자, 근데 분권 전동기나 이제 직권 전동기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내용 살펴보면 직류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그랬을 때 무부하 운전, 다시 말해주네요. 무부하 운전, 막 힌트를 막 주는 거야.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는, 일단 정답은 직권 전동기인데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 봐봐. 내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두 번이나 나온 용어가 있어. 일단 무슨 용어가 나왔어? 그치? 무부하. 또 뭐가 나왔어? 무부하.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줬죠? 힌트를 준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하 전류 I가 흐른다는 거야?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흐르지 않는다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돼 있죠.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자속이 만들어집니까? 자속도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전동기에서 전동기의 회전수는 자속의 반비례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속이 엄청 작아졌다,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가? 이빨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수가 올라가게 되는, 즉 위험하게 되는 그런 운전이 되는. 오, 선생님,
그럼 무부하가 되면 선생님 자속이 빵이니까 회전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긴 전동기가 직권 전동기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자, 그래서 우리 기능사 뽀개기 때 배웠던 그림을 잠깐 갖고 왔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 흘러 들어와서 자, 계좌를 건너서 전기자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이러한 개념도였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무슨 공선이야? 계좌 권선이죠. 계좌 권선. 얘는 뭐예요? 전기자죠. 계좌와 전기자가 지금 직렬로 연결돼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직권이라고 그랬어. 근데 무부하가 된 또는 무부하가 된다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건 벨트를 운전을 하다가 벨트가 끊어지면 무부하 운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벨트 운전하지 마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 계좌 권선인데 여러분 보세요. 부하가 무부하면 얘가 0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럼 계좌 권선에 만들어낸 게 뭐야? 파이지. 파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아, 계좌라는 게 뭔데? 자속을 발생시키는 권선 아니었어요. 근데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계좌에서 자속을 발생시킵니까? 자속을 발생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파이가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올라간다. 그럼 태생이 생겨먹은 게 전기자하고 이 계좌 권선하고 직렬로 돼 있는 직권 전동기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더라. 어렵다고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보냐? 네. 무 두 번 나오잖아. 그 무직. 알겠죠? 자, 다음 문제 24번 가겠습니다. 15kW고 60Hz고 여러분 4극이래. 근데 지금 무슨 전동기래? 유도 전동기래.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걸 끝까지 한번 볼게요. 슬립도 줬어요. 슬립 4%면 S는 0.04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이랬을 때 2차 측, 와 친절해. 이거 기출자는 친절하게 됐어. 2차 측이 바로 회전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때 뭘 물어보는 거야? 동선을 물어보고네. 똥선. 자, 똥선 어떻게 구했죠? 똥선 2차 측, 똥선 PCT는 S 곱하기 P2다. 자, 여기 S가 뭐예요? 슬립. 그러니까 0.04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 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 P2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 P2가 뭐야? 2차 측 입력이 되는 거였죠. 우리 정말 열심히 외웠었는데 2차 측 입력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2차 측 출력. P0가 뭐야? 2차 측 출력이에요. 뭐라고요? 2차 측 출력. 1-S의 P2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자 봐봐. P0가 2차 측 출력이라고 했는데 2차 측 출력 15kW 문제에서 줬죠. 그러니까 15 여기다 넣고 S 얼마야? 0.04 넣으면 2차 측 입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2차 측 입력은 2차 측 출력보다 크겠지? 입력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에서 P2를 구하잖아요. 그럼 1-S가 넘어가면서 P0 이 값을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식을 써드릴게. P2는 2차 측 출력을 1-S로 나누라고. 그럼 P0가 15잖아. 그럼 1 빼기 S가 0.04라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6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2차 측 입력이라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0.04 곱하기 15.625를 계산기 두드리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두드려 보니까 대략 4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부홀즈. 야, 만만한 친구 나왔네.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문제 풀지 말고 좀 복습을 한번 리뷰를 하자고요. 시험에서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제가 뭐냐면 변압기의 내부 고장. 이 변압기의 내부가 고장이 났을 때 디텍팅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센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원리에 따라서 또는 고장의 내용에 따라서
내부 고장이지만 우리가 전기적인 고장 그리고 기계적인 고장에 따라서 우리가 센서를 다르게 사용한다더라. 그럼 전기적인 고장에는 여러분 뭘 많이 쓴다고 그랬어? 비율,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가 너무 길어? 그럼 그냥 차동 계전기만 암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기계적인 고장에는 지금 나왔지. 부후 홀즈 계전기. 부후 홀즈 계전기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나 더 적을까요? 뭐 압력 계전기? 이러한 것들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디텍팅 할 수 있는 또 계전기죠, 여러분. 압력 계전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일단 정답을 찾으면은 여러분 어디 있어? 정답은 1번이야. 변압기의 본체와 콘소베이터 사이인데 얘는 이제 역할이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거죠. 내부 고장을 디텍팅 하는 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역할 말고 어디다 설치하냐. 역할은 내부 고장 검출자고요. 자, 어디다 설치하냐? 자, 그림을 준비했어요. 봐,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자, 변압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변압기 내부에 냉각 작용을 하면서 절연 역할을 하는 절연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서 버벙하고 내부 고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절연유가 이동을 하겠죠. 또는 가스가 발생했을 때 그 가스가 이동을 할 거라고. 그랬을 때 변압기와 콘소베이터 그 사이에 요 부홀즈 계전기를 갖다 놓으면 얘를 싹 하고 지나갈 때 고장이 났구나. 어떤 이 기름이 움직인다거나 가스가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얘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소베이터와 변압기 그 길목에다가 바로 부홀즈 계전기를 갖다 붙이는 거다. 급격한 유류의 이동, 가스의 이동을 검출하는 게 바로 부홀즈 계전기였죠. 여기 이제 설치 위치고. 자, 부홀즈 계전기의 이제 역할을 물어보면 변압기의 내부 검출이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26번 갈게요. 변압기의 V결선. 아니 선생님, 아까 전기 이론 기출문제 할 때도 V결선 시에 출력 구하는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너스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쭉 아주 좋은 문장들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싶어요. 좋아요. 복습하는 셈 치고요. 한번 간단하게 변압기 V결선에 대한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변압기의 V결선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 변압기의 델타 결선. 그렇지. 자, 변압기의 델타 결선부터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단상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자가 있다고 할게요. 이 단자를 실질적으로 이제 결선하는데 델타 결선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묶어서 이렇게 뽑아주고 얘랑 묶어서 이렇게 뽑아주고 얘랑 이렇게 묶어서 뽑아준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스토리처럼. 그러면은 지금 단상 변압기를 몇 대 썼어? 지금 세 대를 써서 무슨 결선했다는 거야? 델타 결선했다. 그리고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kVA. 그럼 얘도 100이겠지. 얘도 100이겠지. 똑같은 용량을 세 대 썼다 이거죠. 그러면은 델타 결선 시에 이 변압기에서 뿜어내는 출력은 100 곱하기 세대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00kVA가 여러분 델타 결선 시에 출력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시험에서 내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거냐? 이런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나머지 이 친구 얘를 무슨 결선이라고 하는 거야? V 결선이라고 한다더라. 즉 V 결선 단상 변압기 몇 대를 가지고 두 대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아니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운전하면서 삼상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아주 대단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한 대가 뻑이 나더라도 임시방편, 이머전시 상황이라도 조금은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왜? 그래서 우리 V결선시의 출력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었단 말이야. 그럼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해봐요. 그럼 얼마야? 173.2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의 출력은 그래도 낼 수가 있는 거잖아. 물론 델타 결선시의 출력보다는 훨씬 더 작아졌지만 그래도 운전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운전이 가능하니까 좋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 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용량이 애매해.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V결선을 할 수가 있어. 그럼 V결선에서 운전을 해. 그러면 V결선을 운전하면 173.2 정도의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와 세상에 우리 건물에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어떡하지? 오케이. 단상변압기 한 대를 사다가 더 달아. 그러면서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면은 300만큼까지의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하가 증설이 될 걸 예상이 돼. 그럴 때, 지금은 일단 적으니까 두 대로 V결선 운전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부하가 늘어나면 단상변압기 한 대만 더 사와서 세 대로 운전하면은 출력을 엄청 올려줄 수도 있겠다더라.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V결선이었죠. 오케이. 아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죠. 자, 볼게요.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도 쓰인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단상변압기 두 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할 수가 있겠죠. V결선으로 운전하다. 나중에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이 틀렸네요.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크기가 같다? 땡! 델타 결선 시에는 300이었고 V결선 시에는 173 정도가 나왔었죠. 같으면 무조건 여러분 V결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볍게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다행히 또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쉽게 각색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락사고가 납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전선과 전선이 두 개가 서로 붙어버리는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락사고 시에 흐르는 단락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뿡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얘도 단락전류고 얘도 단락전류인데 언뜻 보면 요 앞에 부분이 뒷부분보다 훨씬 더 큰 전류 같은 느낌이 드시죠. 요때 요 큰 전류를 우리가 단락사고 시 돌발 단락전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단락전류는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제한하는가? 누가 작게 만들어주는가라는 황당한 문제죠. 물론 이제 전기 기사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걸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하게 되면 안드로메다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전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예. 자, 수도꼭지를 그렸고요. 파이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밸브를요. 이렇게 한 반 정도 열어놨다고 할게요. 반 정도. 그럼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물이 흘러가겠죠. 그럼 물이 흐르는 거를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게. 지금 사고 났어? 안 났어? 사고 안 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은 정상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상 상태이더라도요. 실제 개통을 보면, 실제 기기를 보면요. 이 수도 파이프에 구멍이 사실 나 있어. 그럼 구멍이 나 있으면 안 좋지만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이 샌단 말이야. 뭐가 샌다고요? 물이 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설이라고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설. 그래서 누설되는 자속 때문에 만들어지는 저항 성분을 누설 리액턴스라고 해요. 자, 다시. 지금 정상 상태에서 이러한 누설 리액턴스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물이 지금 찌끔찌끔 밖으로 샌다니까? 근데 이게 정상 상태야.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누설 리액턴스는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죠. 근데 이 세상이 참 오묘해요. 자, 이번에는 정상 상태가 아니라 단락사고가 났다고 할게요. 자, 무슨 사고? 단락사고. 그럼 단락사고 시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단락전류. 그 중에서 초기에 흐르는 전류를 돌발 단락전류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단락사고가 났다는 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요. 지금 요만큼 반 정도만 막아놨었던 거잖아요. 단락사고가 난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다 열어 제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물이 세게 흘러가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돌발 단락전류로 한다고. 근데 자 보세요. 평상시 정상 상태에서는 이 누설 리액턴스 때문에 질질 새서 안 좋았는데 지금 고장 시에는 여기 누설되는 이러한 친구들 때문에 여기에 압이 조금 적게 걸리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이 누설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발 단락전류 구분하는 공식 쓰면 I는 XL분의 E라고 합니다. 그래서 L이 리키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X에 정답 1번. 답만 남겨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다음 중 전력용, 제어용,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이죠. 이건 반도체 소자이기는 맞지만 전력 제어용이 아니라 이거는 조명 설비지. 그래서 아주 쉽게 28번은 정답 2번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우리 수업 때 한 번쯤은 다 건드렸던 친구들입니다. 29번 갈게요.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풀 수가 있는 거고 공식을 못 외웠다? 스킵을 해야겠죠. 내용 살펴보면 6극이래. 그럼 P가 6이래요. 그 다음에 도체수가 400. Z가 400.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120V. 6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을 줬네.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네요. 120V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회전수도 좋네. N은 600rpm이래. 그 다음에 팍권. 여러분 팍권 보시면 중국 파이. 그렇지. 병렬 회로수. 병렬 회로수 파이. 중국 파이. 자, 그래서 팍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 A가 항상 얼마다? 2다라고 외우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극당 자속 파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파이를. 아하. 그러면은 이거 원래 공식이 뭐예요?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 E는 60A분의 PZ 파이 N이다라고 했던 거. 요 공식 기억나십니까? 빨래엔 P존이다라고 외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요 자속. 이 자속을 구하는 거야. 그럼 파이 냅두고 다 뒤집어 넘겨야겠죠? 그럼 넘겨볼까요? 그럼 파이는 60A를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럼 60에다가 곱하기 A에다가 기전력 2 나누기 P에다가 Z에다가 N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숫자 대입해보자. 60에다가 곱하기 병렬 회로수는 팍권일 때는 무조건 2다라고 그랬어. 2개 곱해주고 2 요 2가 얼마? 120V. 120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모 자, P는 극수 몇 극? 6극 곱하기 전기자 도체수 400개 곱하기 회전수 600. 자, 요거 열심히 계산하면 정답 4번이 나온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 볼 때 스트레스가 많다. 좀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 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을 사용하는가? 이거는 이해가 아니야. 딸딸딸딸 암기하시면 되고요. 게이트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형? P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심볼을 그렸어. 그럼 이거 뭐야? 다이오드야? SCR이야? 다이오드죠. 자, SCR은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죠. 그리고 요 짝대기가 바로 뭐예요? 게이트죠. 요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냐? 무슨 형으로 만드냐? 정답. 무슨 형? P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더라 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 빨강색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답만 딸딸딸딸 외우는 보라색 유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농염 회전자의 비뚤어진 홈. 야, 이거 우리 핵심 백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삐뚤어진 홈을 왜 쓴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 보세요.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보시면 여기 삐뚤 이런 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 아, 그때 타이어 여러분 그린 거 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강했던 거 기억 전혀 안 나세요? 예, 여기 이제 삐뚤어진 홈들이 파져 있잖아요. 그럼 이 홈을 왜 만드냐? 소음을 줄이고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정답,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보너스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 예,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 그럼 이 손실을 우리가 구분을 했었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철손이고 하나는 동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생소합니까? 철손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부하를 막 사용하지 않아도 막 발생하는 손실. 그걸 철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무, 부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손이라는 것은 부하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일 때, 그때 발생하는 손실을 동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부하,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손실을 철손과 동손으로 구분을 하고, 이 철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왜? 이 철손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동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이야.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전기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손을 줄이는 게 에너지 세이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철손도요, 종류가 이렇게 나뉜다더라.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 종류에 따른 대책까지 공부를 하셔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철손이 있어요.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 있죠. 와류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맴돌이 전류손. 우리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와류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맴돌이 전류손, 예,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자, 어찌됐든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 히스테리시스손은 규소강판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손 또는 와류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 규소 강판을 뭐한다? 성층한다. 성층을 해야 와류손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확인하시면 전기기기의 철심, 그렇죠?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뭐예요? 철손이죠.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뭐 했대? 성층했대. 그럼 이 문제를 읽으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규소 강판이야, 성층이야? 성층이죠. 그래서 성층을 따라오면 뭐가 감소되는 거야? 와류손이 감소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맴돌이 전류손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맴돌이 전류손 감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런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를 우리가 조금 집어넣어요. 얼마큼 집어넣냐? 한 4% 정도 집어넣는다.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철심 두께가 중요해요. 즉 철심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우리가 성층을 잘하면 잘할수록 와류손이 아주 감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와류손은 에리 커런트 로스라고 해요. 와류손은 철심 두께, thick이에요. 철심 두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심을 얇게 만들면은 와류손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죠. 왜? 뭐가 붙어 있으니까?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Hz의 변압기에 근데 60Hz로 주파수가 바뀌었네. 처음에는 50Hz였는데 그 다음에 몇 Hz로? 60Hz로 주파수를 내렸어요? 올렸어요? 올렸대. 자, 이랬을 때 같은 전압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고 주파수만 바꾼 거야. 이랬을 때
자속 밀도는 50Hz 때보다 몇 배가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언뜻 보면 와, 이 문제 언터처블이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변압기 배울 때 변압기 챕터 맨 앞에서 제가 적어드렸던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변압기의 유도기술력 E는 어떤 관계가 있냐? 주파수하고 자속하고 그다음에 권수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기억난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 F와 자속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뭐로 연결돼 있어? 곱셈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얘하고 얘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웜에 또 비례라고 하면 안 되지. 봐봐. V는 IR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일정화돼,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전류 I하고 R은 지금 곱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I와 R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라고? 아, 이게 어떻게 비례야? 반비례죠. 얘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돼? 작아져야 얘가 일정해지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속이라는 친구는 주파수와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못 끄집어낸다고? 그럼 버려. 버리시면 돼. 자, 보세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럼 자속은 반비례겠네. 주파수는 거꾸로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주파수가 5에서 6으로 바뀌었죠. 주파수가 증가했죠. 근데 자속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비례라고 했죠. 이걸 뒤집어주면 돼. 그럼 얼마야? 6분의 5. 아하, 자속은 6분의 5가 된다. 즉, 자속이 6분의 5가 된다는 것은 자속 밀도가 6분의 5가 된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무슨 색깔? 보라색. 나중에 너무 어려우시면 답만 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동기전동기의 자기 기동에서 우리 동기전동기는 스스로 기동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 그 기동법을 우리가 자기 기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가운데 기자를 또 빼요. 그래서 자기동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자기 기동에서라고 좀 친절하게 풀어서 써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동기전동기는 자기 기동법이 필요해. 어떤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 나왔던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어떻게 기동 토크를 얻는데? 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제동권선이었죠. 제동권선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두 가지가 바로 팍 나와야 돼. 하나는 이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동기기에서 안정도 향상을 위해서, 즉 난조나 탈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는 게 제동권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주요 나오는 논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 기동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요. 전기자라고 할게요. 전기자에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 이제 전원을 인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죠. 회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회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애가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지.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전자라고 하죠.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얘를 회전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회전자, 얘가 바로 계자인 거지. 그러면은 무식하게 말하면 얘도 N극, 얘도 S극. 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도전동기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1차라고 하면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얘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거 어떻게 기동시키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감아준다 이거지. 이렇게 감아준 권선을 우리가 제동권선이라고 했던 거고, 제동권선을 우리가 이렇게 말아주면 여기서 이제 기동 토크가 만들어서
얘가 회전할 때 얘가 따라서 도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이론 수업 다시 들으셔야 돼.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이 제동권선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니고 지금 계좌권선이잖아요. 주인공이. 이 계좌권선을 어떻게 한대? 단락시킨대. 그럼 왜 이렇게 붙이냐 이거지. 자, 왜 붙이냐면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전기 지식을 조금만 갖고 올게. 대신에 여러분 각색해 드릴게. 좀 쉽게. 우리 권수비 A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V2분의 V1은 I1분의 I2다. 우리 변압기에서 권수비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어차피 얘도 이제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 갖고 와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V2를 구해볼게요. V2는 요 식에서 내가 V2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하고 위치 바꾸면서 딱 수식을 쓰면 이렇게 돼. I2분의 V1 곱하기 I1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뭐 집이나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한번 이거 돌려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네, 만약에 지금 단락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개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픈된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못 흘러요. 즉 개방이 되면 I2가 못 흘러 0이야.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산수 또는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는 뭐가 돼? 무한대가 돼. 즉 V2 여기에 뜨는 전압이 이빠이 높게 뜬다 이거지. 이게 발전기야? 지금 전동기인데? 그러면은 고전압이 발생되면서 절연 파괴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어렵죠? 죄송해요. 너무 어려우시면 정답만 체크하시고 괜찮아요. 정답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문제 역시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에서 충분히 자기기동법에 대해서 배웠죠. 아니 선생님 글자가 다른데요? 생략한 거야. 자기기동법을 줄여서 자기동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 자기동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이게 지문이 엄청 길어서 되게 어려워.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지금 포인트가 동기전동기죠. 그리고 뭐예요? 기동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야? 동기전동기야. 근데 문제를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 정답 1번이에요.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 80% 정도의 저압을 가해. 땡!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스토리는 유도전동기 있지.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농형 유도전동기. 물론 이제 삼상이라고 할게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이 있어요. 그 기동법을 카테고리를 나눌 때 여러분 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얘야. 근데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말하는 기동법은요. 기동전류를 작게 하기 위한 기동법이고요. 동기전동기에서 자기기동법은 기동 토크가 없으니까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동법이죠. 그러니까 결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것도 좀 맞는 말 같고 이것도 좀 맞는 말 같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변압기 어쩌져 나왔다? 무조건 정답 1번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기들은 그냥 리딩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동 토크는 일반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기동이 안 되는 거야. 이 적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적으면 얘가 안 움직여지겠죠. 기동 토크가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전부하 토크의 40에서 한 6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주 작다 이런 이야기고. 3번 제동권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동권선은 2차 권선으로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조금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요게 이제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 대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기동할 때는 회전자속에 의하여 계좌권선 안에는 고압이 유도되어 절연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던 거야? 앞에서. 응? 요 앞에서 문제에서. 그래서 계좌권선을 뭐 한다고요? 단락시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사실 이제 동기전동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사실 얘만 보면 난이도가 극상이죠. 근데 요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만약에 풀었다면 요거는 그래도 내가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가 된다더라.
그래도 너무 어려우면 답만 보시고 여러분 시험장 가셔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6번. 변압계 내부고장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부홀즈 계전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전기적인 고장에 대한 검출 방법은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고장에서는 부호 홀즈 계전기 또는 뭐 압력 계전기 이러한 친구들이 막 등장을 했었어.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친구들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이었죠. 이것을 머릿속에 탑재를 해놓고 내용을 보면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계전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아이고 아닌 거 물어본 거네. 그러면은 비율 차동 계전기 많이 들어봤지. 부홀즈 계전기 그리고 압력 계전기 얘도 맞아. 이 부홀즈 계전기와 압력 계전기는 기계적인 고장에 대한 검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과전압 계전기. 이거는요 외부 고장이야. 내부 고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부 고장일 때 과전압을 쓴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동기발전기의 성간단락 등의 지금 봐봐. 발전기의 내부 고장. 여러분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변압기의 내부 고장 또는 발전기의 내부 고장 공통적인 친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 비율 차동 계전기였지. 그래서 내부 고장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여러분 무조건 비율 차동 계전기 또는 차동 계전기를 찍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고장이 났다. 차동 계전기를 찾으세요. 38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사실 얘는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기능사 보기 때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리면 아까 전에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삼상 인덕션 모터는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농형이고요. 또 하나는 권선형이에요. 그럼 농형과 권선형이 차이가 있죠.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에 저항을 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측 저항을 단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2차 측 저항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비례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비례추이. 선생님 이게 또 왜 비례추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옵니까? 아니요. 쉽게 가자고. 자, 여기서 비례한다. 뭐가 비례하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항값이 R이 있었어. 근데 저항값을 내가 조절을 해서 외부에서 조절을 해서 내가 저항값을 2배로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그럼 저항에 비례해서 누가 바뀌냐? 슬립이 바뀌어. 자, 누가 바뀐다고요? 슬립이 바뀐다. 그럼 R일 때의 슬립을 S라고 할게. 그럼 2R일 때 슬립은 2S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 비례추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잖아.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슬립은 몇 배가 되는가? 정답 몇 배? 2배. 그걸 비례추이라고 한다고요. 아니 그럼 선생님 왜 못났다고 이렇게 2차 측에 저항을 달아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었었죠. 첫 번째, 기동전류를 낮출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역류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 기동 토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동 토크를 세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항상 여러분 조심하세요.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라고 했었던 거. 조심하세요. 기동 토크는 증가를 해. 기동 토크는 커지는 게 맞아요. 2차 측에 저항을 달아서 저항을 크게 키워주면. 기동 토크는 늘어나지만 맥스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 이게 R2야. R2일 때 이러한 특성의 곡선을 나타내고요. 자, 저항을 여러분 증가시켰어요. 자, 여기가 이제 토크죠. 여기 이제 기동 토크예요.
자, 저항을 2배로 하게 되면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 여기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기동 토크가 커졌죠? 근데 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최대 토크 값이거든? 그럼 얘가 변하나 안 변하나? 자, 조금 더. 자, 3배로 한번 저항값을 키워볼게. 자, 그럼 느낌이 오셨을 거야. 이 맥스 값은 변해 안 변해? 이 맥스 값은 안 변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38번 보시면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최대 토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기동 토크가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맨날 최대 토크만 물어봐. 그럼 정답 뭐야? 항상 똑같아. 변함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9번 갈게요. 변압계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좀 쉬운 문제 나왔네요. 자, 4번. 야, 문제 읽기가 좀 창피하네. 좀 조건을 보면 변압계의 중량이 일치할 것. 조금 H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끝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변압계 병렬 운전 조건 공부할 때 뭐 주파수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이렇게 좀 공부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친구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오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얘가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 4가지가 있었지. 어떻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주, 위, 파, 크.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그래서 주입파크, 동기발전계 병렬 운전 조건. 그 다음에 지금 변압계 병렬 운전 조건은 요 3가지.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과목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끝까지 힘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직류전동기래요. 오케이. 또 직류전동기야. 직류전동기에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시키면 V를 변화시키겠대. 이때 속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동기. 무슨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쭈르륵 읊기 전에, 읊기 전에 여러분 직류 전동기의 속도 N은 여러분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K 상수값 그냥 빼고 5분의 V-IA RA라고 했었죠. 자, 하나씩. 요 파이가 뭐예요? 자속이죠. 자속을 우리가 컨트롤하면 회전수가 컨트롤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자속을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자제어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자제어라고 할게요. 계자제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V가 뭐죠? 전압이죠. 전압을 컨트롤하면 이걸 우리가 전압 제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 왜 이렇게 많지? 자, 여기 저항.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면 저항 제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로 전압 제어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전압 제어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 그 3가지가 바로 요 친구들이지.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 얘가 뭐고 얘가 뭔지는 우리 에듀클래스에서 기능사 뽀개기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얘는 카테고리만 구분해도 충분히 맞추는 문제예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4번. 계자 제어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기 기기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 다해주세요. 혹여나 이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찬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에듀클래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